내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떠나고 남편도 바다에 남겨두고. 그런데 어느 날 돌담 아래 귤 한 봉지를 두고 울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주의 아침은 언제나 바람으로 시작된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귤밭을 훑고 지나가면 돌담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린다. 그 풍경 속에서 72세 은분 할머니는 오늘도 허리를 숙인 채 귤나무 사이를 걸었다. 손등에 새겨진 주름은 세월의 지도였다.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해녀 일을 하던 때의 거친 흔적, 바닐로 굳은 손가락의 마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며 문지르고 또 문지른 손바닥의 선들. 은분의 손은 제주 돌담처럼 단단했지만 요즘 들어 유독 무거웠다. 서울로 간 아들 준호는 연락이 끊긴 지 3년째였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있어요?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은부는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간격이 벌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예 소식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바쁘겠지, 서울 생활이 힘들겠지. 은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남편 영철이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25년. 처음엔 매일 바닷가에 나가 수평선을 바라봤다. 언젠가 파도 사이로 남편이 걸어 나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아니, 잊게 하지는 못했어도 무뎌지게 만들었다. 아들이 있었기에 은부는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준호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은분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는 희미해졌다. 며느리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고 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혼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은부는 중얼거리며 귤 하나를 땄다. 탐스럽게 익은 귤. 이 귤들을 누구에게 주며 살았던가. 남편에게,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제는 그냥 상인에게 넘기고 돈을 받고 혼자 밥을 먹는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도 해질 무렵 은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담길을 따라 걸어오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집 앞 돌담 아래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비닐봉지였다. 그 안에는 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건 뭐고? 은부는 주위를 둘러봤다. 인기척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귤을 집어들어 보니 제주 귤이 맞았다. 그것도 꽤 좋은 품질이었다. 누가 둔 거요? 은부는 귤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 한편이 이상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작은 관심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또 귤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귤 한 봉지가 돌담 아래 놓였다. 은부는 궁금했지만 누가 두고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다. 혹시 도깨비 장난 아니쿠가?
옆집 영자 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은부는 웃을 수가 없었다. 도깨비라니. 이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장난 아니오다. 진짜 매일 낮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 할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 영자의 말에 은부는 고개를 저었다. 나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늙은 할망한테. 하지만 은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이 귤을 두고 가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은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긴 머리에 피곤한 얼굴,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시 사람이었다. 저기 혹시 여기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부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여자의 눈빛을 보니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들어오라. 여자의 이름은 다연이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마음이 지쳐 제주로 내려왔다고 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어딘가에 머물고 싶었다고 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죠. 은부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연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귤을 까서 은분에게 건넸다. 제주귤은 정말 달아요. 다연의 말에 은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다연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할머니, 저기 돌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은분이 고개를 들었다. 또 귤 봉지가 놓여 있었다. 아, 저거. 누가 올려두는 거예요? 다연의 질문에 은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주게 누군지는 몰라도 왠지 슬프고 고맙다. 다연은 은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기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은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옆방에서 들리는 다연의 숨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이 집안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귤은 계속 놓였다.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은부는 더 이상 누가 두고 가는지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다연은 달랐다. 다연은 그 귤의 정체가 궁금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돌담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누굴까? 다연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밤을 지키기 시작했다. 제주의 밤은 바람이 거칠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돌담을 넘어 집 안으로 스며들면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가 흔들렸다. 은부는 이런 밤이 익숙했지만 다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주의 비는 세차고 거칠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교향곡을 이뤘다. 다연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누군가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다연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둑일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까? 다연은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다. 우비를 입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 남자는 돌담 앞에 서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듯 했지만 주저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돌담 뒤로 몸을 숨겼다. 누구지? 다연은 중얼거렸다. 그 순간 은분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다연아, 잠 안 오는구나? 은분의 목소리에 다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 할머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은분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다. 아무도 없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우비 입은 남자가. 은분의 얼굴이 굳었다. 우비 입은 남자. 그 말이 은분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 영철이도 비 오는 날이면 늘 우비를 입었다. 아들 준호도 어렸을 때 노란 우비를 입고 뛰어다녔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은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다연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역시나 귤 봉지가 돌담 아래 놓여 있었다. 다연은 확신했다. 어젯밤 그 남자가 귤을 두고 간 것이다. 할머니, 오늘 밤에 제가 지켜볼게요. 왜 그런 수고를 하려고? 궁금해요. 대체 누가 매일 귤을 두고 가는지. 은부는 말리고 싶었지만 다연의 눈빛에서 고집을 읽을 수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날 밤 다연은 거실 구석에 앉아 창문을 지켜봤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0시, 11시, 12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연은 졸음이 쏟아졌지만 참았다. 새벽 1시쯤 드디어 그림자가 나타났다. 우비를 입은 남자였다.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돌담 앞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귤 봉지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귤 봉지를 돌담 아래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다연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남자는 귤 봉지를 내려놓은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다연은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졌지만 다연은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해안길로 접어들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다. 다연은 거리를 두고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는 해안길 끝 방파제에 멈춰섰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다. 다연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 슬픔이 너무 컸다. 다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만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남자는 결국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연은 젖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은부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다연아, 어디 갔던 거냐?
할머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누군디? 다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 아들 아니에요? 은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준호가 돌아왔다고?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들이 돌아왔다. 하지만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귤만 두고 가는가? 다음 날 다연은 다시 해안길로 갔다. 준호를 찾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마을 끝 폐가에 누군가 머물고 있다고 했다. 다연은 그곳으로 갔다. 낡은 집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젯밤 그 남자였다.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지금 할머니 댁에 묵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준호 씨 맞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귤 두고 가시는 거 봤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 들어가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못 들어가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요? 사업 실패했어요. 빚도 많아요. 이혼도 했고 엄마한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난 아들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매일 귤만 두고 가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귤 좋아하시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엄마가 귤 까서 입에 넣어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저도 엄마한테 그러고 싶었어요. 귤이라도 드리면 조금이나마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연은 말문이 막혔다. 준호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외로움이, 그 죄책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할머니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돼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발. 다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연은 그냥 돌아섰다. 그날 밤 다연은 은분에게 말하지 못했다. 준호의 부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은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직감으로 귤을 두고 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지나갔다. 제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은분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 그 둘 사이의 간극이 은분을 괴롭혔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너머로 돌담을 바라봤다. 아들이 나타나기를, 문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부는 중얼거렸다. 혹시 자신이 너무 엄격했던 건 아닐까? 혹시 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다연은 은분의 곁을 지켰다.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다연은 매일 밭일을 도왔고 밥을 지었고 은분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다연아, 내 할머니, 나 아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알 것 같아. 다연은 가만히 은분을 바라봤다. 준호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문제지. 자기가 잘못하면 남한테 피해주는 걸 못 견뎌 해. 그래서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은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혼자 살게 만든 건 아닐까? 아빠 없이 컸으니까 혼자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어. 그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에요, 할머니. 다연이 은분의 손을 잡았다. 준호 씨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다만 아직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은분은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아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다.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은분 할머니 맞으시죠? 해양경찰서에서 보낸 거예요. 은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해양경찰서.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다연이 옆에서 봉투를 뜯어주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가죽 표지가 바닷물에 젖어 변색되어 있었지만 안의 글씨는 대부분 알아볼 수 있었다. 은분은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 영철의 글씨였다. 2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기 직전에 쓴 일기였다. 이게 어떻게... 은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편지에 따르면 최근 해안가 공사 중에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DNA 검사를 통해 영철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족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은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영철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바다에 나간 날들, 고기를 잡은 날들, 집에 돌아가고 싶었던 날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은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분아, 오늘 바다가 거칠다. 파도가 높아. 배가 많이 흔들려.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 당신과 준호 생각만 하면 꼭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강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미안해. 내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지만 분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만약 못 돌아가도 당신은 꼭 사람을 맞아들이며 살아줘. 혼자 살지 말고 준호도 꼭 안아줘. 그 아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아이거든. 사랑해, 분아. 꼭 돌아갈게. 은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25년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영철아. 은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연은 옆에서 은분을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해가 질 무렵 은분은 다연에게 말했다. 다연아, 나 준호한테 갈 거야. 네. 내가 먼저 가야겠어.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겠어. 다연은 놀랐다. 할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대신 은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호가 오면 여기로 데려와줘.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분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해안길로 향했다. 영철이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을 그 자리로.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철아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해줘서. 은부는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 혼자 살지 말라고 했지. 사람을 맞아들이라고 했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할게. 준호를 안아줄게. 다연이도 품어줄게. 더 이상 혼자 살지 않을게. 바람이 은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분이 돌아보니 다연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있었다. 준호였다. 은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준호는 멀리서 멈춰섰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누구 준호냐? 은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못난 아들이라서 보여줄 게 없어서. 은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어루만졌다. 살아만 있어도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와라. 이제 집에 들어오너라. 준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없이 울었다. 은분도 아들을 안고 울었다. 25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3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다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것이 가족이구나. 저것이 용서구나. 저것이 사랑이구나. 석양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제주의 밤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분의 집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어머니 곁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준호는 어머니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고 말수도 적었다. 하지만 은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때로는 함께 밭일을 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엄마 제가 빚 갚으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부는 귤을 까다가 손을 멈췄다. 왜?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짐만 될 것 같아서요. 은부는 깐 귤을 아들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짐은 무슨 짐? 네가 여기 있는 게 나는 좋다. 서울 가서 또 혼자 끙끙 앓을 거면 차라리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아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은 무슨. 돈은 나중에 벌면 되고 지금은 네 마음이나 추스려라. 그게 먼저다. 은분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다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할머니와 아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다연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할머니, 저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다연이 말했다. 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여기 더 있다 가지. 여기 있고 싶긴 한데 제 일도 정리해야 하고 할머니도 이제 준호 씨랑 시간 보내셔야죠. 다연의 말에 준호도 끼어들었다. 누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누나 덕분에 저도 엄마도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하지만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다연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다연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왜 지쳐 있었는지, 무엇이 필요했는지, 은분과 준호를 보며 다연은 가족의 의미를,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그래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은분이 다연의 손을 잡았다. 언제든지 힘들면 여기로 와. 이 집 문은 늘 열려 있을 거야. 네 자리도 마련해 놓을게. 다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네, 꼭 다시 올게요. 떠나는 날 은부는 귤 한 봉지를 다연에게 건넸다. 힘들 땐 이 귤 하나 먹으며 생각혀. 제주를, 나를, 이 집을. 다연은 귤 봉지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귤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다. 할머니 귤 봉지를 돌담에 두는 건 제주에서 무슨 의미예요? 다연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다. 은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옛날에는 말이야,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귤이나 채소를 돌담에 두고 갔어. 다녀갔다는 표시지. 그럼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보고 아, 누가 다녀갔구나 하고 알지. 그게 제주 사람들의 방식이었어. 그럼 준호 씨도. 그래. 준호도 그랬을 거야. 엄마, 나 다녀갔어요. 하고 싶었겠지. 근데 들어올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귤만 두고 간 거야. 다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귤이었구나.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말 없는 인사였구나. 그럼 저도 다음에 올 때 귤 하나 돌담에 둘게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다. 은분도 웃었다. 그래. 그럼 나도 네가 온 줄 알고 기다리고 있을게. 다연은 집을 나섰다. 돌담길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은분과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다연도 손을 흔들었다. 제주의 바람이 다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짠 바다 냄새, 귤밭 향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다연은 이 모든 것을 가슴에 담았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다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은분처럼, 준호처럼, 제주처럼. 한 달 뒤, 은분의 집 앞 돌담에는 새로운 귤 봉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준호가 아니었다. 다연이었다. 다연은 약속대로 다시 제주를 찾았다. 그리고 돌담에 귤 한 봉지를 놓았다. 할머니, 다녀갔어요 라는 의미로. 은부는 그 귤을 보고 웃었다. 다연이가 다녀갔구나. 준호도 옆에서 웃었다. 엄마, 제가 전화해 볼까요? 그래.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해라. 저녁이 되었다. 다연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짐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우리 다연이. 셋은 함께 밥상에 앉았다. 귤이 한가득 놓인 밥상이었다. 은분이 준비한 저녁이었다. 다연아, 이번엔 얼마나 있다 갈 거야? 아마 일주일?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좋다. 천천히 쉬다가 가라. 밥을 먹으며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이야기, 제주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준호는 제주에서 작은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다. 귤 농사를 어머니와 함께 지으면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해볼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네요, 준호 씨. 누나도 도와주세요.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거. 그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사람이 돌아왔다. 밤이 깊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제주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할머니, 혼저옵소에가 무슨 뜻이에요? 다연이 물었다. 은부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라는 뜻이지. 제주말로. 참 따뜻한 말이네요. 그렇지. 제주 사람들은 누구든 환영해. 낯선 사람이든 오래된 친구든 가족이든 다 똑같이 품어줘. 다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혼저옵소에. 어서 오세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이제야 이해되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혼저옵소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니도 할 수 있어. 마음만 열면 돼.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품어주리라. 은분처럼. 난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돌담 아래에 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귤 덕분에 난 다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다연이가 찾아왔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저옵소에 어서 오세요. 누구든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이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이 돌담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땐 여기 와서 쉬어가세요. 귤 하나 까먹으며 바람 쐬며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맞아들이고 누군가를 품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거니까요. 준호야, 다연아,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여기 제주에, 내 집에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혼저옵소에.